여러분 월요일 저녁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 8시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600분이 들어오셔서 응원의 댓글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배현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봉선 선생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날씨 아주 추운데 스픽스 관계자들 주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김봉선님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 4분 나오셨는데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좀 크게 쳐주시기 싫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이 얼어서. 손이 얼어서. 예. 럽보닷컴 장용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와! 예. 야, 날씨 추운데 날씨 이야기 잠시 후에 하고요. 임세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방송 출연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던데 인기를 끄는 비결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정치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경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생방송인가요? 이렇게 휘슬님께서 주셨는데 생방송 맞고요. 김영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녹수님도 이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재섭님도 와주셨네요. 좋아요 누르고 이 방송 봐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다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요즘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인기 많아요. 잘 모르겠는데. 웬만한 출마 예정자 뭐 광역단체장급은 임세현과 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하던데. 아 진짜 그런가요? 아니 뭐 최근에 출마하시려는 분이 뭐 출판기념회나 예. 의정보고에는 많이 와달라고 하긴 합니다. 예. 네, 그게 척도라면 뭐 저는 뭐 오라고 하는 분이 없는데 그거만 비교하더라도 임세윤 선임 부대변인님이 예. 우리 핵심 당원 지지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셀럽 정치인입니다. 아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사진만 찍어도 예. 그 좋아요 수가 몇백 개로 늘어나고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좀 인기 있는 아이고야. 그런 부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가 있어서 우리 인세윤 부대변인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 아니 뭐 않을까. 이렇게 걱정입니다. 지방선거 때부터 인기가 있으면 이제 총선 때는 자동으로 어디 지역구 공천 많은데 서울에 저 관악이라는 동네 없습니까? 거기 여전히 맞아. 뭐 어디 좀 사시죠? 가기만 가면 관악이죠? 네, 아니, 거기서 관악이죠. 네, 컷오프된 아픔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아니 오래 살았고 그 미림여고라고 있습니다. 네네. 또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요. 아, 그럼요. 지역성, 연고성까지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속으로 후회 많이 합니다. 그때 임현 소장 같은 분을 공천하고 국회의원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진 않을 텐데 그러기 바랍니다. 요걸 셔츠로 만들어 올려주시면 네. 임현 소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여튼 댓글 주시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날씨가 아주 추운데 참고 바로 우리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인기 문제 지금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모 씨가 뭐 장난삼아 올린 게 아니고 배우를 이렇게 저렇게 캐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이 나오고 그리고 안보실이 연결되어 있다. 돈은 누가 됐느냐?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 막 이렇게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기자 출신으로서 장용진 대표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무모하게 누군가의 배우 조정에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진짜 장난삼아 올린 저는 겁니까? 사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부터 아 이거 꼬리 자르기구나 전형적인 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했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며칠 동안 입 쳐닫고 있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래서 바로 무인기를 제작한 제작자가 걸리니까 바로 그 직후에 채널A와 접촉을 해서 그 채널A와 인터뷰를 합니다. 전형적으로 여기서 자르자. 이 두 대학원생 두 사람의 일탈이다. 여기서 자르자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때 인터뷰를 하는 그 매체 역시도 약간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이거는 기획성이구나. 인터뷰 자체가 기획성이고, 그렇다면 꼬리 자르기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도를 저는 자, 생각합니다. 이랬고
자, 취재한 내용을 일단만 좀 일단 소개를 해 주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제 그 김조 대변인도 좀 이따 설명을 붙여 주시고요. 취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의 S대학 출신인 거 맞다. 서울의 S대면 서울대 같잖아요. 아니 서울대 아니고 뭐 S대학, 아니, 여기- 성대도 있고 세종대도 아니, 있고 뭐또 숭실대도 있죠. 숭실대도 있고 아니 다들 왜 상명대도 그러세요? 있고. 아니,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세종대라고 나왔어요. 세종대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요? 세종대라고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나왔고 오모 씨가 아니고 고발을 아직 많이 안 당해 보셨고. 아니 많이 당해봤죠.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뭐 하여튼 변호사 비용 때문에 사무실 하나 처분을 하셨다는 소리도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세종대로 나왔고 예. 오종택 씨라고도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실명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진도 많이 나왔고 제가 그걸 캡처해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네, 실명으로 사진도 이미 그렇게 다 나온 되나요? 바가 있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저기 깨어있는 대구 각처에서, 시민께서 인터뷰를 이미 했기 공개를 때문에.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얼굴 공개 본인이 했고 그 얼굴을 근거로 과거에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미 이름도 언론에 다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택으로 그리고 저희가 확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진보 진영의 뭐 대학생 단체라고 한다면 한총련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뭐 진보 대학생 연합 이런 거 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소위 말하는 보수 쪽 우파 쪽 단체가 있어요.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까? 자유대학 이런 데하고 아니, 또 아니. 다른 모양이죠. 예, 한국 대학생 포럼 자기들 딴에 대학생 단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 9대 의장이 이 사람입니다. 오종택 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개된 인물이고 나름 또 공개되고 공공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공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 수사 단계는 수사 중이다라고만 하는 거고요.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안보실 지금까지는 안보실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런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그때 드론을 관장한 것은 안보실 1차장이 아니고 안보실 2차장이었다. 본인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랬다라고 부승찬 국방위 의원을 국방위 간사죠 통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에 안보실 1차장은 우리가 언론 보도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안보실 2차장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설치된 것이 23년도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22년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실 근처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정찰을 온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9월 1일 날 야 우리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설치가 됐는데 그 기점으로 본다면은 그때 그 시기를 기점으로 본다면은 이 차장은 현재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임종득이 23년도 9월 27일까지 이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장이 또 바뀌죠. 23년도 9월 27일부터 25년도까지는 인성환 2차장입니다. 근데 인성환 이 사람은 육사 43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더 찾아봤는데 우리 PD님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띄워주시면은 이 사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미 나온 바가 한 번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회의 2차 개엄 때 안보실 2차장 불렀다는 겁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육사 43기 공무원 출신이고요. 인성환 2차장. 근데 이때 그러니까 2차장이 그때 드론 사령부를 뭐 관장했다라고 했을 때 언론 보도 현황을 봤을 때는 수사에서 임종득과 인성환 이 두 사람도 수사선상에 놓고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보실 1차장, 2차장만 나옵니까? 안보실장이 누군지도 중요한 거 아닌가? 안보실 1차장, 2차장이 배후에서 지시를 했을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안보실 지금 1차장, 2차장 이름이 나오는 것은 네. 날린 시점은 최근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하에 있을 때는 결국 그 사람들이 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뭐 계약적으로 근무했던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한 자 중에서 누군가가 얘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전문 회사를 차리고 있으니까 북한에 아예 공격의 빌미를 주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론해야 되나요? 이런 정보사나 어떤 정부에 돈을 받은 게 네. 작년 4월이니까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로도 지금 돈을 지급받은 거예요. 예, 예. 파면된 이후에. 그럼요. 탄핵된 이후로도 지금 돈을 지급받았고 지금 채널 A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 종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랬다는 이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그냥 대학생이고 이 드론을 왜 보냈냐 하니까 개인적인 연구 호기심으로 뭐 방사능 누출, 우라늄 누출을 한번 알아보려고 뛰었다. 이렇게 인터뷰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채널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배우가 누군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터뷰한 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랐다고 지금 주장.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팩트일 수도 지금 있죠. 봐서는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심했지만 북한 측의 어떤 선전물을 담은 풍선을 보낸 단체들 그리고 이러한 무인기를 보낸 그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순수한 시민사회 단체가 아니라 정보사나 첩보기관에 돈을 지급받고 그 휴민트죠. 그러한 군 관련 첩보를 대신 이행해주는 그런 첩보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 애국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체 자체가 아주 오랜 기간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서도 근무시켰다가 또 밖으로 내보냈을 때는 각종 금전적 지원을 해가지고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리전이나 국지전을 유발하는 그런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쓴 공작 정치를 해왔다는 게 지금 밝혀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점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돈을 일단 지원해주고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된 측면도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자작을 했다. 근데 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이제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부분인데요. 과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인기가 고성능의 한두 가지 고성능 무인기가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하면서 고성능의 그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형의 저성능이지만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들은 딱 저성능의 그 소형의 대량으로 뿌릴 수 있는 싼 맛에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은 정치 세력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 세력이나 어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이 했다라고 떠넘길 수 있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정치적이나 군사적 목적에 활용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민간 단체들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 딱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채널A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채널A가 이들의 정체를 몰랐다, 배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이든 아니면 취재원이든 그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한테 접근했는지 정도쯤은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이 뭐가 있는 거냐 정도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도 않고 인터뷰를 해서 동네방네 전 세계가 다 보게끔 방송을 내보냈다? 그거는 글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채널A는 방송 허가를 반납해야 될 정도로 무책임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이제 지금 왜 안보실과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좀 일단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이들은 어쨌든 거기 근무했지만 나와가지고 지금 자작극이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든 옛날에 받았던 돈을 다시 쓰는 것이든 아니면 본인의 일종의 정치적 망상 때문에 북한을 아예 전쟁 유발하려고 보냈던 뭐 그것은 일단 그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안보실과 연결이 되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사람이 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NK 모터스라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NK 모니터라는 이 회사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씨가 만든 회사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일종의 무슨 회사입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NK 모니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사로 되고 오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는 것이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설치된 것이 23년도 9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3주 뒤인 22일에 에스텔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 오모 씨가 여기에 이사로 있습니다. 3주 뒤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에스텔 엔지니어링 자체도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 1,000대 이상 대량 제작을 지시를 하는데 이때 이 회사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급조해서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만들어진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이 오 씨가 최근에 드론 한 번 날린 건데 이게 무슨 이런 정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오 씨가 채널에 인터뷰했을 때요. 3번 날렸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정보사 출신 소식통에 의하면은 오 씨가 무인기 3번 날렸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다. 적어도 수십 번은 날렸다. 본인이 알기로는 수십 번을 날렸다라고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론을 다 관장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텔 엔지니어링 드론 제작사입니다. 여기는 드론을 기획하고 제작사하는 데인데 이 사람이 이 오 씨가 여기 이사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관장하는 것이 안보실 2차장이 관장을 하는 거고 그럼 안보실 김태호 1차장은 왜 언급이 되는가. 이 30대 오 씨가요. 2년 전 정보사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보도가 이미 여기 정보사 요원들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김태호는 내란 1년 전에 정보사 접촉 사실이 이미 또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강원도 HID 부대 훈련장을 방문을 했는데 당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는 비밀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 대통령이죠. 윤석열은 여기에서 방문을 하지 않고 김태호 혼자만 방문을 했다. 근데 여기는 간부 일부만 비밀리에 방문하는 곳이다라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건이 발견된 거는 최근에 보낸 게 이제 지금 북한에 의해서 발각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은 최근에 이걸 보냈을까? 그 전 정부와 연관이 있다, 뭐 그건 이해했고요. 그 시점에 돈을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미스터리처럼 잘 안 풀려서 질문을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령부로부터 일단 1,300만 원 동까지 이제 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전 정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사령부 예. 받았고 실제로 이제 이 오 씨가 언론사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NK 모니터랑 또 글로벌 인사이트 이 2개의 언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론사가 지난해 4월 11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이후죠. 그때 인터넷 신문 등록까지 마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여기가 이제 군 공장용 위장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NK 모니터와 네, 글로벌 인사이트가. 그럼 여기 이쪽 하나. 그다음에 무인기 제작사 아까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쪽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남북 관련 단체인 한반도 청년 미래포럼 이 3개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 3개의 연결고리를 저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인기를 왜 보냈는지 그 보낸 이유랑 그 과정 거기를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배후가 누군가. 네. 일단 정보사령부에 1,300만 원 갔는데 네. 그 정보사령부를 벗어난 그 윗선의 배후가 어딘지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태호나 등등 이 관련이 돼 있는지가 이게 철저하게 받쳐야 될 것 같고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이 파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숨겨진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예.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외환죄나 국가보안법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가도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상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막 산발적으로 보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보자는 것이고 부성찬 의원과 이경 기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국방 전문가 부성찬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직접 여러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을 주관했던 부서는 저희가 확인한 기로는 안보실 2차장실이 되겠습니다. 태호는 1차 네, 1차장이었고요. 네. 예, 외교 쪽에 이제 전담을 했고요. 국방이나 이제 드론사와 관련된 임무 같은 경우는 안보실 2차장실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김태호 전 1차장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1차장인 김태호가 HID를 방문했고 정보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했던 게 밝혀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드론 전문가를 김태호가 직접 픽업했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몸통이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만일 기계된 거라면 특정 몸통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평상 우라늄 공장까지 가서 예성강 그 근처까지 비행 경로를 세팅을 했다라는 거는 만일 기계된 경로라면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에 대한 1차, 2차 할 거 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성찬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뭐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참 충격적인 데다가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뭐 하도 복잡해서 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얘들이 보냈느냐. 그러면 배우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은 수사를 통해 밝히고 동시에 지금 왜 이 애들이 그러면서 보냈느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저런 류의 극우 애국 청년들을 키우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그 효과가 지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국회 앞에서 점심시간에 정문을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극우 청년들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하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 힘내라, 건강 챙겨라, 우리가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 윤석열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쓸어내지 못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힘 모아서 반국가 세력 이번에 다 쳐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로도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구구 청년들이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윤석열이 껐떡하면 뭐합니까? 우리 청년들 나는 잘 지내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국가 세력 일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계속 세뇌되면서 아주 청년들의 일부 세력들이 그런 이상한 그 세뇌된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고 어쨌든 공작금도 받고 대통령실 근무도 하고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이 저런 얘기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우습게 보고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가, 비상식적이다, 몰상식하다 이렇게 치부했는데 돌이켜서 보면은 어쨌든 돈을 투입하고 정성을 쏟은 만큼 그러한 세력들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만한 정말 엄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 배우뿐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정보사에서 어떤 저러한 반국가적 단체에게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는지 샅샅이 조사해야 된다. 샅샅이 수사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 자, 아까 국회 앞에서 그렇게 외친다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까? 그렇죠.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여? 제가 봤을 땐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와, 그럼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해서 이런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장동혁 끝까지 버티고 잘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한동훈계와 윤 어게인 세력이 그냥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뭐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 내란 잔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말씀은 자생 조직에 의해서 저런 걸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한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한 조직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연결고리를 찾으면 밝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군을 비롯한 정치 세력을 비롯한 곳곳에 여전히 내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척결되지 못한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군이든 정보기관이든 어딘가에 분명히 지금 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 이번에 보면은 이 무인기가 강화도 북쪽 해안에서 출발합니다. 북쪽 해상에서 출발했는지 해안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강화도 북쪽 해안에서 출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강화도 북쪽 해안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접적 지역이라고 그러죠. 휴전선으로 인근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언가를 날릴 수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언가를 날렸다. 그렇다면은 군의 무기나 동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해상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강화도 북쪽 해상으로는 배가 나가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 군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인기 도색을 한번 보실게요. 도색이 하늘색이죠. 하늘색에 흰색 구름이 얼룩무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도색은 동구권의 도색이에요. 동구권 군용기 도색입니다. 서방 쪽 군용기는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쪽 군용기는 보통 이걸 구름색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구름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구름색을 쓰고요. 동구권은 하늘이 파랄 때 잘 식별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파란색을 씁니다. 근데 이 무인기는 북한이라든지 동구권에서 쓰는 도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북한 쪽으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됐는데 북한에서 이걸 처음에 사진을 우리가 이런 거를 발견했다고 사진을 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뭐라고 했냐? 저거 북한의 자작극이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으로서는 되게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 유영원 국회의원, 원래 조선일보 국회 군사 전문 기자였죠. 이분도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저는 이 사태가 만약에 잘못 악화됐었으면은 남북 간의 긴장이라든지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무인기가 왔다라고 그럴 거고, 남한 입장에서는 그거 니네 쪽에서 쓰는 색깔이네. 자작극 아니냐 그럴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됐다가는 남북 사이에 심각한 위기나 긴장 국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은 은근히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정도까지 의도를 한다면 당연히 군사 전문가들의 지원이나 조언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취재를 해보셨는데, 박선원 의원이 이제 뭐 안보 쪽에 국정원 출신인데다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랑 이제 부승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이거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드론을 날렸던 부분, 날릴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과 지금 1월 4일 날에 가장 마지막으로 드론을 이제 북에 보낸 것에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이제 박선원 의원은 이제 디코이라는 명칭을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헷갈리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교환용 드론은 그러니까 군용으로 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단체의 드론을 날리는 단체를 정부에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 통제가 민간을 통제해서 북에 교란용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박선원 의원은 좀 더 나가서요. 이때 당시에 노상원과 문상호까지 연결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뭐 노상원 수첩을 다 종합했을 때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 1월 4일 날 날린 지점은 이건 정부와 진짜 연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가를 의문을 던졌을 때 노상원, 문성호 전부 다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하겠냐. 그리고 김태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야근 사람이라 이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2차장은 이 사람 공무원이다. 이렇게 연결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월 4일 날 최종적으로 왜 날렸을까? 그리고 이제 이 좌표요. 거기가 보면은 핵시설 있는 부분인데요. 이 좌표를 정확히 어떻게 날렸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가 질문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구글어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이트존이라고 하죠. 거기는 원래 군이 연결돼 있으면 절대로 타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날렸던 것은 좌표값은 가능하다. 그럼 그 GCS라고 해서 지상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좌표값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입력하는 PC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경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들을 수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입력값, 그러니까 GCS 입력값을 통제했던 그 좌표값을 입력했던 PC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지금 경찰 수사가 이 PC를 확보한 데까지는 갔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추론을 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이 보냈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건 지금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뭐 스스로 자생적인 도구로 된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보죠. 나 듣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요. 예. 그럼 저는 항상 질문을 하죠. 그럼 이번에 왜 날렸을 예, 거라고 예. 추정 예, 예. 영역입니다. 윤석열이 일반 이적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극우 단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윤석열도 드론 날려갖고 외환죄면 이재명 정부에서 드론 날리면 이것도 외환죄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추론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추론 뭐, 근데 더 이제 덧붙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 주제를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남북 긴장 유도를 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만약에 이번에 이런 드론 같은 걸로 남북 간의 긴장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국힘당 쪽에서는 봐라 윤석열이 옳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사건이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무모한데 이게 이제 밝혀져서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적죄 가능성 충분히 이제 지금 뭐 검토가 될 것이고요. 참 나중에 들어보면 윤석열의 최후에는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익 단식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김재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막 사람들이 가서 거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동익 대표 지금 단식을 멈출 방법이 오늘 뭐 국회 인사청문회도 지금 다 파행이었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 내버려 둬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나서서 말려줘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일단은 지금 5일째인데 지난 토요일 3일째부터 박성원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가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서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 겨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단식이 시작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기록이 24일입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젊고 체력이 좋으니까 24일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5일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주말 동안에도 뭐 의사가 오네 안 오네 하고 지금 막 송원석 원내대표가 빨리 뭐 원내대표나 대통령이라도 이 단식을 말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좀 심각하게 해서 좀 발언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심각할 수가 제가 볼 있어요. 때는 이번 수요일 내일 모레를 고비다. 넘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뭐라도 좀 뭐 대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간절한 것 같아요. 좀 명분을 이 단식을 풀 만한 명분을 옛날에 이재명 정부에서 저기 윤석열 그 보수 인사들 많이 사면해 줬잖아요. 믿을 건 이재명 정부다. 우리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권력 투쟁 때문에 이도저도 못해가지고 단식을 시작했지만 뭐 한동훈 대표 지금 찾아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이고 정권도 지금 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좀 풀어달라. 굉장히 간절하게 자, 이야기하고 그래서 있는 것 우리는 같습니다.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극적 타협을 이룰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극적 타협이란 그럼 죽는데 지금 목숨 걸고 하고 5일 만에 누가 좀 겨우 다 세가지고 무슨 아니,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하는데 최소한 20일은 더 해야지 중례산에 하는 거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하면 어떤 사람은 사흘만 해도 쇼크가 올 수 저는- 있고 어떤 분은 30일을 해도 쇼크가 오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미 장동익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매우 빨리 왔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정신이? 아니 말을 하는데 옆에서 웃으니까. 저는 지금 뭐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린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5일 됐잖아요. 5일 정도면은 그냥 디톡스 기간이에요. 지금 몸에 독소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단식했을 때 저도 같이 동조 단식했었어요.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물론 본인은 목숨 걸고 한다지만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단식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가 그 하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예. 내가 투쟁하는 최후의 수단이 단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준엄하고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13일, 15일인가 하셨고 YS 23일,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24일 이렇게 했던 기간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세월호 때 한 10일인가 12일 하셨고 그럴 때는 어떤 특정 목표가 있고 내가 저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의 집권 여당의 무언가 항변하고 내가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 과정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장동혁이 아무도 단식하는 이유를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특검 받는다고. 특검 우리가 한다 그랬지 언제 안 한다 그랬어요. 대신 신천지도 집어넣자 하니까 아닌데 신천지는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지금? 지금 솔직히 오일 갖고. 말해서 장동혁 단식이 아니라 신천지 단식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뭐가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타협은 솔직히 불가능한 거였고 이렇게 타협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출구 전략이 없는 길을 들어서신 거 이분이 지금. 아니 근데 장 정말 대표님 좀 인간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야당 제일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출구 전략은 좀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 출구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쇼를 하시더라도 쓰러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닷새든 뭐 일주일이 됐든 정말 쓰러지셔서 그게 쇼가 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수밖에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정치적인 방법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대통령이 뭐 단식을 멈춰달라고 메시지라도 내야 된다. 내달라 이건데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당 저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단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정말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곰탕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저기 숨어서 뭐 딴 거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기 물통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기 분명히 이거 저기 뭐 알부민 들었을 거라면서 이딴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닷새 캬 해놓고 출구 전략? 아이고 진짜. 그냥 출구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 출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댓글로는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글 올리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한 게 이 단식인데 지금 장동혁 때문에 이게 웃겨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지금 본인은 지금 5일 동안 어지럽고 뭐하고 뭐 소금 먹고 체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웃지 마. 아니 왜? 아니 그래도 이게 방송 중인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희화되는 게 너무 안 좋고 예. 아쉽지만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 하겠지만 지금 각계각층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장해찬 씨, 연구원 부원장이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덕분에 본인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조원진 그 우리공화당 대표 현수막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 단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떡합니까? 지지에 호응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끝까지 하셔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웃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계속 물어보죠. 뭐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 신천지 목숨 걸었다니까, 신천지. 포장은 매우 잘하나 결론은 그겁니다. 신천지 빼고 통일교만 특검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단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본인 대표만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미 단식이라고 합니다. 4일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어제부터 장미 한 송이가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내 곁에 올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나도 그도 물에 의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왜 단식하죠? 메시지가 없잖아요. 5일째는 단식 5일째.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이 더 생생하게 꽃잎이 되어 올랐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5일째 오늘입니다. 왜 단식하죠? 근데 이제 이경 기자님 사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분이 가도록은 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출구는 좀 만들어줘야 저도요. 좋겠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한 일주일 굶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소금물도 안 마시고도 그냥 변져봤는데요. 그래서 안 괜찮습니다. 체했다고. 그때 소금 먹었으면 체했다고. 이게 먹고 체. 야당 당수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정부 여당이 막 몰아쳐가지고 막 당대표실 압수수색하고 막 진짜 막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막 오늘 언제 구속될지 모르고 야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장동혁, 한동훈 정말 세게 정말 다루고 있구나, 탄압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스텝인 장동혁이 본인한테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들이 달달달 볶고 압박하면요. 자기들끼리 저렇게 머리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더 오히려 똘똘 뭉쳐요. 근데 저렇게까지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 단식의 명분이 대여 투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그 작게 남아있는 윤 어게인 세력의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3분의 1뿐이 안 되는 의외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단식 5일째 정말로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 장동희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아, 5일인데. 아, 저 부분입니다. 5일째인데. 예? 지금 보세요. 지금도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목숨을 걸고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무엇을 호소드려요? 목적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대표가, 장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이거를 우리가 평론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분명 저겁니다. 왜 단식을 하죠? 진짜 몫을 걸고 단식해야 되면 5일 지났잖아요. 네. 물도 안 먹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물을 먹으면 소금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소금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소금하고 물을 먹으면서 단식을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체력을 비축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도자는 저기에 앉아서 5일입니다. 힘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절박하면 5일이든 7일이든 열흘이든 자기 몸이 쓰러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대중한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죽어야 결판이 나는 것이니까 실진을 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냥 실려가든 말든 그 전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표면 딱 그래서 요렇게만 딱 하고 쇼잉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하면.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하셨을 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고비가 있었어요. 예. 저 옆에서 뵀거든요. 동조단식 릴레이 하면서. 그때 정말 병원에 가려고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절대로 안 타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해서 응급차가 그냥 왔다 갔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병원 실려갔을 때는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때는 병원에, 몸도 마음도 갔죠. 다 이제 뭐 그냥 네, 끝장이 나버리겠죠. 네, 그래서 그땐 병원도 안 가겠다고 강력하게 정말 화를 내실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5일 됐는데 고비가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5일에 고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체력이 좋아요. 우리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동안 서서 필리버스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 모습 보십시오. 저 얼굴 때깔 좋지 않습니까? 독소 빠진 거예요, 저거는. 저기 아니 그래서 저 민주당 대변인 지금 나오셨으니까 좀 이제 답을 좀 해주세요. 영수회담 좀 하자고 하면 좀 받아주고 빨리 풀어서 좀 정치를 아니, 너무 이제 좀 코미디로 안 만들었으면 이제 좋겠다고.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때 단식 투쟁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열흘 정도는 정도는 지나고 나서 뭐가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장동혁 대표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 됐으면은 자당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도 스텝을 한번 찾아가야죠. 뭐 본인들끼리라도 좀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수요일에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빨리 한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 그래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아주 뭐 개혁 성향의 또 소신파지 않습니까?
국힘의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대표 건강 악화가 염려되니 빨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좀 나와서 뭔가 좀 협의 좀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라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임재현 소장. 예, 근데 아마도 그 장동혁 대표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든 비서실장이 되든 누군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기 근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좀 연락해서 빨리 보내라고 지금. 아니, 근데 열흘이 5일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5일 만에 또 청와대에서 가기도 좀 약간 그렇죠. 좀 그게 말이 안 돼요. 민망하잖아요. 사람은 체력에 따라서 4일만 이렇게 쓰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좀 제대로 좀 라인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빨리 나오시라고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또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준석도 본인 단식 안 하겠다고 지금 선 근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은 질러놓고 응원은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정무수석 바뀌긴 했는데 5일밖에 단식 안 하고 죽을 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혼란 가서 단식 풀어주세요. 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진행되는 상황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좀 동조단식 같은 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단식할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할 것처럼 이렇게 그 쇼잉은 할 수 있으나 직접 그 행동을 옮길 사람은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말로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단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신천지 단식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그 명분 없는 단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정치입니다. 지금 국힘당 내에서 뭐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1위를 차지한대요. 언제 장동혁이 대선 주자 1위에 올라와 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한동훈 고붕이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1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약간 취해 있는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이후에 지지율이 더 높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해서 자기의 크기, 몸값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서 여기서 단식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어쩌면 이분 장동혁 대표 본인의 그 계산하고도 좀 안 맞을 거예요. 조금 더 놔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드릴게요. 출구는 나올 것이다. 어떤 출구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까?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동조단식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분위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동조 단식자가 한 서너 명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 대표가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한 4일, 5일 되면 또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빨리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지금 단식 푼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이야기하면서 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그냥 이제 병원으로 입원시킨다. 그래 그냥 바로 이제 앰뷸런스를 태워서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가장 자, 그게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렇게 찍힙니다. 맞추면 아주 뭐 큰 박수가 선물로 들어간다. 뭐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반건조 민호 안 주십니까? 반건조 민호 결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출구 전략?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방안과 뭐 희망 섞인 예. 프로랑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을 두 개 그럼 해보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예, 현실적인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나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쨌든 예방을 해야 됩니다. 뭐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예방하러 갔을 때 단식 농성장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수석이 정무수석이 가셔서 대표님 여기서 건강 상하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영수회담이든 뭐든 한번 또 고려를 해볼 테니까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하면은 고려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고려 한다고 정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5일 해놓고 무슨 그걸 바로 덥석 예, 받습니까? 그래서 고려를 해볼 테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좀 건강 상태 좋아지셨을 때 저희랑 다시 한번 회담하시죠라고 출구를 약간 마련해 주면 그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약간
본인이 약간 면이 사는 길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동조 단식은 국민의힘은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DNA 자체가 웰빙 정당이라서 추위, 더위 취약하고 단식 같은 거 못합니다. 동조 단식 할 사람 없을 거고 저희 희망 섞인 회로는 어쨌든 한동훈과의 갈등에서 지금 단식도 진행이 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나서야죠. 예. 나서서 단식장 찾아가. 간 다음에 대표님 단식 멈춰 주십시오. 저는 옆 삭발하겠습니다. 뭐 삭발이야. 아, 이거 멈추면 너무 많이 하는 나가니까. 거 아닌가? 근데 그 좀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바리깡이 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테이크오프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 네. 한동훈 왜 이래? 아유 방송 좀 하자고 지금 왜? 아니, 그만큼 이 장동혁 단식이 너무 조롱이 돼버렸어요. 임 소장님 은근히 웃기네. 와 오늘 빵빵 터지네. 우상민 선생님 주셨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후보자들이 왜 의견 좋아하는지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탈출구 그리고 본인 희망회로 두 가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좀 날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완전 최강 예, 한파예요. 최강 한파인데 보통 날씨가 추우면 약간의 단식도 크게 건강을 몸이 악화시킬 수 악화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렇든 아니면 그냥 핑계가 그렇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병원 입원하는 형태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건강 악화가 유일한 탈출구이다. 그리고 적어도 만약에 청와대 측에서 나서 준다면 일주일은 채워야죠. 적어도. 일주일 채우고 나서면 되겠다. 그게 희망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경 기자 어때요? 우선 이준석은 전에 취재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단식하지 않는다, 삭발하지 않는다. 예. 네, 그건 이제 결론이 됐고요. 김재섭은 근데 왜 그랬느냐? 당내에서도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통일교만 특검하라는 게 답이 없잖아요. 이거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한동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이제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 한동훈 이제 와서 네. 또 어르신들이 뭐 고문단 이런 분들도 한동훈 좀 찾아와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출구이다. 한동훈이 찾아가서 잘하고 한동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네. 본인이 아예 지금 뭐 쫓겨나게 생겼는데 자리를 좀 차지하는 거고 그런데 일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습니다. 통일교 특검만 받자 신천지 특검도 나중에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할까요? 네, 혹시 그럼- 희망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희망사항은요. 이분 한 20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20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기록 갱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소금도 취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 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정치인이니까. 일단은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 이제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찾아뵙고 좀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은 아마도 또 참모들이 액션을 하지 않을까. 그런 물밑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풀릴 수 있는 이제 좋은 그 수단이고. 통일교 특검이라는 게 어려운 특검이 아니잖아요. 네.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권력 내부 투쟁인데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권력 내부 투쟁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승기를 잡은 상황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 2020 안보자 1년이죠. 그때 10만 명 실제 가입을 했다라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를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당 내에서 오히려 극우들의 이런 결집에 통일교는 쉽게 얘기하면 헛방이고 실제 내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신천지 거는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신천지가 어떤 종합 경기장 예. 이런 데서 10만 명 젊은 청년들로 모아놓고 집회가 가능한 그런 한꺼번에 집단입니다.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고 대구에서. 있거든요. 저도 경기도 있을 때 그 대관 문제로 모 지자체에서 빌려줬다 큰일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대구시는 계속 빌려줬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의 핵심 가치, 정말 여기만은 지켜야 되는 게 결국은 신천지임을 이번에 만천하에 밝혀진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국힘당 보입니다. 쪽에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극우 세력으로 뭐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신천지를 못 받는다는 것인데 최종 출구는 그래도
정무수석이 좀 나서면 좋겠다. 그럼요.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토요일서부터 참모들이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뭐 한계에 왔다. 뭐 우리 임세훈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한계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에 온 게 맞고 건강을 위해서 또 생명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빨리 움직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대통령입니다. 네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무수석을 보내야 한다. 내일 바로 보낸다. 일주일을 채워서 보낸다. 아니다. 보름쯤 지나고 보내자. 아니, 그리고 최장 25일, 24일을 넘었을 때 보내자라고 하는 걸 가진다면 네 분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언제 보내는 것이 가장 맞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때 보내겠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 좀. 저는 내일이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보내야 한다.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진짜 너무 조롱 섞이고 코믹한 예. 단식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셔야 한다는 게 참 예. 참담한데요.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애가 또 넘치시는 예. 분이니까 내일 어쨌든 오케이. 내일이든 모레든 그 예, 수석 가정 하나 가서, 빨리 예, 이제 예. 보내야 한다. 예. 이경 기자는. 보내려고 결심을 했으면 그냥 빨리 보내는 게 그렇죠. 맞다 내일. 생각합니다. 예. 뭐 일주일 채워주셔야죠. 수요일 날, 네, 수요일 저녁 때쯤에. 예. 그러니까 세 분은 이제 내일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 표 보태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대통령이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 통합에 대한 것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 안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했다면 이걸 가지고 더 희화해서 우리가 조롱거리 삼아서 논쟁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답게 내일이라도 홍익표 수석을 보내서 빨리 협의해서 진척을 지키면 좋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대통령님이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 님자 원래 잘 안 붙이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어쨌든 빨리 좀 이런 희비극을 좀 끝을 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굳이 수요일까지 안 계시더라도 화요일 날 가시더라도 본인이 전망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야당 대표 치고 최단기간 단식 기간. 진짜 너무 이게. 최단기간. 에이, 진짜. 그렇죠. 최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나동현님께서는 슈퍼챗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가 1100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짧게 하나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의지나 의중은 훨씬 더 많은 중도 또는 보수적 인사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정 운영에 동반자로 왔으면 매우 좋겠다. 여러분들 네 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던데 그분은 원래 보수 패널이에요. 이제 받고 있고 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더 폭넓게 좀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국힘하고도 극우로 치닫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 뭔가 포용적인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장모 씨 아니에요? 장모 씨? 장모철 씨인가요? 김모 씨 같은데 김모 씨. 김모 씨는 이제 민주당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모철 씨 맞나요? 아이고 뭐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니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저 궁금한 것이 자, 예. 주제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요. 보수 쪽의 인사를 많이 채용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국정 철학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국민 통합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요즘에 있습니다. 예, 이해운을 보면서. 예, 그렇죠.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도 괜찮고 보수적 성향이고 나와 정책적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것인데 이해운 의원 문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얼마나 강하게 오늘 비토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면서 이해운 전 의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온갖 갑질, 막말,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면피성 발언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의혹을 해명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 자체를 후보자가 보이콧한 상태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맹탕 청문회이자 국민 스트레스만 키우는 청문회가 됩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물론 일요일 날 어제 오후 3시에 다 제출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한밤중에 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출한 기록이 다 있고 더 찾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자, 국힘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아예 못 열겠다라고 이렇게 파행을 선언한 이유부터 일단 짧게 설명해 주세요. 왜 파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상황이 될 것 같지 예. 않겠습니까?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니들은 왜 그런 사람을 5번씩이나 공천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이 다 보면 또 윤석열하고 관련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국힘당의 다른 어떤 정치인들과 관련돼 있거나 결국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민망하겠죠. 자기들이 배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범죄의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혐의들이 본인들이 자당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그동안 아무런 문제다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들 것도 많으니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민망한 상황 안 만들려고 보이콧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는 순간 이것은 이제 양날이 검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왜 이렇게 지금 보이콧?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번은 국민의힘 후보였잖아요. 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본인들이 검증한 건데 예, 예. 거기에 대해 이의를 대지 못하고 요즘에는 그러죠. 답변서를 15%밖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75%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그럼 청문보고서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가였는데요.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를 이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재송부 요청을 재송부 하죠. 요청을 한 다음에 네. 1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언제까지 임명을 할 것인가라는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심이 이해운 일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민심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출되지 않아도 임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 예상합니다. 이해운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배은경 팀장님 좀 틀어주십시오. 이해운 의원.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물론 일요일 날 어제 오후 3시에 다 제출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한밤중에 내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출한 기록이 다 있고 더 찾아서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지금 막 의혹을 많이 사고 심지어 불법이어서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저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 한번 받아보겠다.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 의혹 제기나 제출할 만큼 제출했다. 3, 40년 자료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기가 저렇게 생겨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니들 나보다 심하지 않았어? 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니들보다 나을걸? 이런 자신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근래 보기 드물게 되게 좀 다소곳하세요. 근데 다소곳이에요. 지금 결기가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평소에 비해서는. 예. 근데 그게 결기가 있는 모습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힘이 빠지거나 맥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조용한데
되게 지금 좀 강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아요. 좀 화가 나 있다는 느낌도 있고, 아, 진짜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해서 완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있어서 청문회 엄청 재밌겠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청문회 되게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청률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이제 뭐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 장면을 못 봤고, 그리고 이제 검증의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3분의 1, 우리가 검증 1이라고 치면 3분의 1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한 것이고 3분의 1은 또 언론의 지금 검증 기간인 것이고, 그때 지금 뭐 이런 것도 나온 네.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공식 절차인 청문회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해명을 일단 들어보고 네. 방어권 차원에서도 이게 오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비방록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송원석 의원이 뭘 물어봤을 때, 의원님도 옛날에 그거 있으셨잖아요. 뭐 이렇게 반격해 버리면 자기들도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들도 있고 치부가 있다 보니까 이해운의 반격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비망록이 2017년도에 작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20년도, 2024년도 총선이 2번 있었는데 이해운 후보 국민의힘 측에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다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들었더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해운 후보 측이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것도 당신들 아까 그 장용진 기자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당신들은 깨끗해? 그러니까 당신들은 청문회 열어서 나한테 질문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공격적으로 논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태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예운 의원은, 전 의원은 의원대로 엄청나게 강력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서면 정치고 뭐고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보통 큰 싸움이 아닌데 두 가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자, 청문회가 파행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의견 좀 준비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다, 청문회까지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의견 주시면서 그 뒤에 아예 끝장이 나버렸을 때, 청문회가 파행이 됐을 때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준비된 분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실의 의지는 뭐 임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네. 본인의 해명이나 소명을 봐야 된다. 그게 공식 남아 있는 기구의 뭐 절차잖아요. 예, 예. 그 절차는 다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의 보도에 뭐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본인이 자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켜는 보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이 혹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혹은나 그 과정에서 뭐 거짓이 있거나 하다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여론의 흐름을 그냥 마냥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끝까지 이제 여론은 지켜보겠지만 임명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는 좀 밟아 주세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집권여당에도 몇 차례 부탁을 했다고 저는 확인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절차는 좀 밟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개별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들어갔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국힘에서 이걸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의외의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국면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좀 대통령이 이제 선택해야 돼. 이 상태에서도 임명을 거절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을 감행할 것이냐, 이제 강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장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를 안 열었다면 글쎄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모를까. 아예 열지를 않았다면은 굳이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임명 안 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국힘당에서 정면 승부를 피한 거잖아요. 피했는데 승부를 안 하게, 본인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며요. 왜 자료 탓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망록 까시지 뭐. 그랬으면은 자료 안 냈더라도 글쎄 청문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인사청문회 나오는 후보들이 뭐 자료 다 냈나요? 그때도 보면 50% 미만으로 냈네,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한다는 거는 자기들 국힘당 측에서 뭔가 물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명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신 것도 한번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저희들이 처음 사실상 이 주제를 가지고 임명 감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정자 선생님은 자진 사퇴, 그리고 당연히 철회해야죠. 정재건님.
현역 할미님께서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국진당을 오히려 박살낼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요. 박영진님은 본인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PWS님은 청문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효신님께서는 임명한다. 이런 것이고요. 청문회를 봐야 한다. 1954 말띠님 이렇게 주셨고 사퇴가 답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와서 임명 처리하는 것은 여당이 안 좋다. 빵이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철회해라. 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한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알아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 은브레드님. 귀남님도 자진 사퇴가 맞다라고 보시고요. 국진당이 원하는데 지명 철회 뭐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청문회 가서 국힘의 실제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청문회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 김종환님. 대체로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대통령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철회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하면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힘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임명을 하라고 공간을 열어주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임명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론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 여론을 안 듣겠다라고 국힘당이 해버리니까 오늘 보이콧은 국힘당으로서는 전략적 전술적 실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잖아요. 이미자 의원입니다. 네, 예. 그럼 민주당 쪽에 간사한테 넘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문회에서 빠지겠다. 니네 알아서 다 해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청문회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운 후보만큼 민주당 측에서도 아니면 그 진보 측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지명이기 때문에 임명이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잘하는지 기회를 줘보고 일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칼을 빼들고 철회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칼을 빼들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철학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재섭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철회든 임명이든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지금 일단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국민의힘 측이 죽어도 안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 다 넘겨도 되는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보자고 했는데 청문회 와서는 국힘이 갑자기 타오를 던져버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해운 쪽 사퇴 안 합니다. 예우는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지. 자기 이제 이미 끝났는데 청문회를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아까 그 제가 영상을 2번 보자고 했던 거는 그 결기 이런 것들이 저는 예우는 의원하고 예전에 1대1로 식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르게 대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네, 저하고는 맞습니다. 대화가 약간 정책 성향이 다른데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뭐 갑질 논란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면이 완전 바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읽어낸 거죠. 네. 다시 한 번 더 청문회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힘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청문회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또 여야가 또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좀 많이 궁색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해운의 캐비넷이 두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해운 후보자가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저런 다 동료 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해운의 뭐 황금폰, 이해운의 캐비넷, 이해운의 황금 수첩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좀 본인들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은 그림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말씀. 그러나 청문회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운 후보는 이갈고 잘할 것 같다. 고집과 명분은 다르다. 국영의 차원님, 김봉선님께서는 대통령님의 판단이 최고다.
콩나물님은 맞죠. 일을 지켜봐야죠. 이재명 대통령님을 믿고요. 이렇게 주셨고요. 크리스탈님은 이해운 장관 임명해야 한다. 혹시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건 아니겠죠? 본 마음이 그런데 혹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지명 철회다라고 우리가 좀 각인이 많이 돼 있고 그게 또 명분상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힘이 저렇게 갑자기 이제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거를 와 이게 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네이클로버님은 뭐 역시 이해운 갑질 너무 싫다. 그리고 국힘은 이해운이 사퇴할 줄 알았겠지. 은하수님은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갈수록 꼬인다 국힘당 이런 말씀. 국힘당 내 얼굴에 침 뱉기. 그리고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일도 인사청문회 계속 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호소 뒤에는 너희들 안 따르면 우리 임명할 것이야 라고 또 내가 느끼기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는 지켜는 보자. 지금 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은 보면은 심각한 게 많죠. 사실 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데 어쨌든 해명도 있을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도 나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명을 지켜보고 뭐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마냥 이해운 후보 편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예산처 이쪽 새로 생기는 기획 예산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비전 같은 걸 듣는 자리가 될 건데 그 해명 보고 뭐 석연치 않으면 뭐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여론을 무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정치라는 게 정말로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종합예술이다. 이해운 당장 쫓겨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되는데 국힘이 나서가지고 살려준다는 느낌. 국힘에서 저렇게 안티를 걸어버리니까 칠고 밉던 이해운이 갑자기 국힘에서 아예 아웃시키니까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묘한 상황. 제가 볼 때 이제 국힘 쪽에서 제시한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솔직히 결정타가 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는 치명적인 건 없었습니다. 흠집은 많이 낼 수 있었어요.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자격이 과거에도 없는데.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네. 과거에도 나왔던 부분이 그래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네, 예. 결정적인까지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거 뒤지면 국힘당에 더 많을 겁니다. 이참에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는 것도 전수조사 한번 좋을 것 해보면 같아요. 네, 찬성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세 분이 평소에 정책 성향은 굉장히 원칙적인데 왜 이해원 의원이 정문에 관련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문에까지 지켜보자. 저는 이 세 분이 강경파들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해운 후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리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르르 나온 걸 보고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쫙 있잖아요. 한 명씩 한번 장관지만 해보는 거예요. 주진우 법무장관 말고 또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또 너 뭐 해봐 맞아요. 우르르 나올 거. 이미자 뭐 해봐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약간 EJ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씀 주셔서 여러분들도 참고하고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 또 집권 여당은 내일 어떻게 또 호소를 할지 국힘당이 저렇게 이제 빠져 있으면 결국 임명 쪽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국힘의 생각인지 이런 거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와 마지막까지 1,700분, 1,800분 이렇게 와 계신데 1,600명대로 떨어졌네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계환 사견으로 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는 말씀도 잘 새기겠습니다. 사견이라기보다는 민심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먼저 좀 드러내서 좀 공론화 시켜보자 이 생각이 있었는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안내 잘 해드릴 겁니다. 1644-1236 또는 010-7612-3303 전화번호 메모해 놓으시고 보험과 관련된 문의 있을 때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스픽스몰에 가면 이런저런 좋은 상품들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선별되어 있는 최적의 상품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 민어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방건조 민어인데요. 깔끔하게 세척했고 손질을 또 완벽하게 잘해서 여러분들 찌개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맛이 일품
국물 맛이 아주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양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어떠민 민어, 방건조 민어가 5마리 33,000원 30cm 이상인데요. 그 정도라면 아마도 원물로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 이익을 많이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해서 나와주신 장용진 대표님, 그리고 이경 기자님, 임채연 부대변인 세 분 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저희들은 고마움의 표시를 이 추운 겨울에 한겨울 동파에도 건강하시라고 박수로서 여러분들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